조갑재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직전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모범으로 삼아야 될 대통령을 꼽자면 어떤 대통령을 꼽으시겠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두 사람은 확실히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누굽니까? 문재인, 윤석열. 네. 그 나머지는 실패했다고 볼 수 없어요. 나머지 대통령은. 그리고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감옥에 간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노무현, 박근혜 감옥에 간 이런 분들이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네.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본다는 말은 예. 법률적으로 본다는 것보다는 차원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맥락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을 빼고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임무를 수행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었지. 박근혜 대통령도 그 범죄에 물론이죠. 들어갑니까? 물론이죠.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감은 난 아니었다고 봐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사람을 본받는다기보다는 역대 대통령들이 걸어왔고 감당했던 것을 자기 것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네. 과거의 잘못도 그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그걸 딛고 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4층 건물을 쌓아 올렸는데 14층 위에서 일을 시작해야지 앞에 걸 부정해가지고 1층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축적되는 거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대 대통령들을 다 따뜻한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서 얻을 게 많아요. 부정하면은 배울 게 없지만은 인정하면은 다 장점이 있습니다. 다 장점. 여기 욕을 제일 많이 먹는 분이 전두환 전 대통령 아닙니까? 저도 전두환 정권 때문에 두 번 기자직에서 잘렸으니까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었겠죠. 네. 그러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1980년 10년 80년대 10년은 전두환 노태우 특히 전두환의 시대인데 그 1980년대가 어떤 연대였느냐. 그때 학교 다니셨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한 좋은 변화를 만들어낸 시대였거든요. 10년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10.1%였어요.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소용돌이 속에서도 피 흘리지 않고 6.29 선언 등을 통해서 민주화로 갔잖아요. 그리고 88년 서울올림픽. 1980년대의 이 대한민국의 변화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밀어올리는 결정적인 연대고 물론 집권할 때 피를 흘렸지. 12.12 광주. 그걸 포함하더라도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고 1980년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독 DJ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안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IMF를 극복한 이제 정부가 이제 그 DJ 정부였으니까요. 또 그때는 이제 고속통신을 비롯한 IT 산업을 부흥시켰고 지금 또 AI를 부흥시키려는 저는 이렇게 약간 이재명 대통령의 심상에 DJ 대통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견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DJ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이야기한다면은 그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중요한 공을 세웠죠. 그러나 김정일을 만나러 간 거에서 시작된 6.15 선언. 네. 너희 문제가 있어요. 그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찬스였거든. 북한이 가장 약한 위치에 있었어요. 네. 그때 대북 제재를 계속 했더라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점이 이제 양면으로 존재를 합니다.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책을 3권이나 썼구나. 3권이나 썼는데 대충 비판적인 입장에서 특별히 대북 관련해서 입장에서 썼어요. 예. 그런데 요사이 김대중 망명일기라는 책이 나왔어요. 예. 유신 시절에 2년 동안 일본,
그리고 미국을 오가면서 망명했죠. 썼던 그걸 제가 어제 한글사에서 나왔는데 그걸 보고 밤새워 다 읽었어요. 아 재밌어요. 체감하셨겠네요. 왜냐하면 그때 인터뷰도 하시고 그죠? 그때 물론 그것과 이걸 읽어보니까 이분이 좋고 나쁘고 뭐 이 저 가치관을 하고 얼마나 친밀한 사람인지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 이런 분이 프로 정치인이에요. 그 퇴임 시에 대부분 지지율이 폭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아니면 임기를 못 마쳤거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할 때도 어쨌든 높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표님도 인정하시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자각하게 됐습니다마는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탄핵을 당하는 그 국면에서도 국가원수로서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한 대통령이라고 인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두 대통령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라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를 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평가가 아닌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는 종북 정책입니다. 친북이 아니에요. 종북. 그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9.19 군사합의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9.19 군사합의가 어떤 합의입니까? 수도권에 서울 상공에 대한민국 공군기가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했다고. 아니 우리가 항복을 했어요? 이라크처럼 항복하면은 이라크에 그 쿠르드족이 많이 사는 데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만들잖아요. 어떻게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만듭니까?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파기한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파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럼 안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사라진 겁니다. 이걸 다시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복구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주 문제가 있고요. 그것 하나만으로 그리고 2018년 9월 17일로 기억되는데 평양의 경기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뭐 평양 시민에게 인사드린다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 7분 연설. 그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연설입니다. 남쪽 대통령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그 7분 연설은요. 아들 볼 때는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로 축혀 올리는 듯한 연설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영혼과 관련되는 거예요. 헌법 정신을 위반한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 진보 출신 대통령들의 뭐 여러 가지 그 실책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대표님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 북한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북한, 안보와 관련된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계된 양보할 수 없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를 이렇게 뭐 평화적으로 뭐 한다는 건 좋은데 어디까지는 그건 헌법에 기초해야 되거든요. 헌법은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라는 명령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 그래서 북한 노동당 정권이 불법 강점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로 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동포는 우리와 같은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제4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딱 되어 있다고.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라는 게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게 자유통일입니다. 평화적 자유통일이에요. 이것은 헌법의 명령이고 역사의 대세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해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은 이건 민족적 가치로도 그렇고 인류적 가치로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참 우려되는 게 특히 젊은 층 속에서 계속 분단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역사에 그런 게 없어요. 이런 분단 상태가 계속 오래되면은 한국의 발전이 중단되든지 결국 통일은 세 가지 방법 아닙니까? 이런 분단이 계속되면은 결국 한국도 그 발전이 멈출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평화적 자유통일, 전쟁하지 않고 자유통일.
아니면 적화 통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이게 우리 제작진에서 이걸 물어봐 주십시오 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이 길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워낙에 대표님 뵈면 이런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되겠다 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수라고 표명하고 있는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평가가 어떻든 간에 현재 그래도 대표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보수의 가치를 그나마 그래도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 당대표가 돼야 국민의힘이 희망인 거죠. 예, 극우라든가 아니면 정체성이 없는 정당이 안 되고 건강한 보수로 탈바꿈 될 것 같은데 어떤 정치인을 꼽으시겠습니까? 자, 여기 외에 그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한국의 보수층은 건재합니다. 보수층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예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55%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예. 보수층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의 문명 건설 한 어떻게 보면 한국 발전의 주도층이니까. 예. 문제는 윤석열 등장 이후에 보수 세력이 거의 와해됐어요. 예.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은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 그리고 각종 그 보수 활동가들을 제가 보수 세력이라고 합니다. 예. 이 보수 세력이 윤석열의 팬클럽, 박수부다를 전략을 했어요. 윤석열의 실책을 견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같은 공동 책임져야 돼요. 그다음에 보수당이 있습니다. 예. 보수 세력 무너졌어요. 연동돼 가지고 보수당이 윤석열과 같이 동반 자살할 뻔했는데 그나마 한동훈 당시 대표가 12월 3일 신속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18명이 계엄 해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엄 해제가 된 거죠. 경적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명적 역할을 한 거죠. 예. 그것까지 없었으면은 진짜 이번에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 아마 당 해산의 명분이 생겼을 거라고.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구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을 구출한 건데 이 당권파들이 그 뒤에 몰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윤의견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4월 4일에 그런 국민 신임 배반자 윤석열을 파면한다 했으면은 거기서 손을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5월 3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사람이 윤석열 진영에 속했던 김문수 후보였잖아요. 예.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번에 또 김문수 후보가 또 나왔잖아요. 지금도 지지율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만약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사실상 이게 윤의견당이에요. 극우당이라 해도 됩니다. 네. 극우보다도 더 나쁜 음모론, 부정성 음모론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우 컬트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그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 하고 과연 같이 갈 수 있느냐? 분당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은 그런 분열적 요소가 있으니까 당이 제대로 이재명 정부를 견제를 할 수가 없지. 아니 계엄에 찬동하고 부정적 음모론을 퍼뜨린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정당이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냐? 무슨 말을 한들 그게 먹히겠느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국민의힘 당원이 이번에 투표권 있는 사람이 한 70만 명이 될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최소한 맨정신파를 당대표로 뽑든지 최고위원으로 뽑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나라 야당 역사에 보면은 야당 당원들이 그런 혁명적 선택을 해가지고 역사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1979년 5월 30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예. 김영삼 총재를 뽑았거든요. 그때 이철승 대선이 있었죠. 이철승 그때 총재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철승 총재는 박정희 대통령과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니까 그렇죠. 그게 반발한 선명한 당원들이 예. 뽑았다 이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이 참 제명됐어요. 그렇죠. 제명되고 부마 사태 일어나고 11.6으로 연결되거든요. 이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야당이니까. 그렇죠. 야당이니까 과거에 그런 당원들처럼 네. 이거 안 되겠다. 보수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사람 말고 문명 건설의 챔피언으로서의 보수의 격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느냐 마느냐. 만약 그렇지 않고
엉켜가면 결국 국민의힘은 핵심 세력은 경북 토호당 되는 거 아닙니까? 경남 부산 저쪽은 많이 달라졌고 경북 토호당으로서 남아가지고 지방선거 총선 대선 되겠느냐. 아니 근데 그것도 전 참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데요. 지역으로 따지면 그 TK라고 그 거명되는 그 지역 있잖아요. 대구 경북 지역에 교육의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 정도가 아니라 한국 민족 사회의 중심이지. 신라의 삼국 통일부터. 근데 왜 그렇게 거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바뀌나요? 대구 경북은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에 한국 역사에서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예. 특히 박정희 등장 이후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산업화 뭐 근대화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주력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감각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예. 그러다가 최근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호 심리, 억울하다 하는 게 이제 기본으로 깔리고 그 반사적으로 윤석열 지지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대구 경북은 다른 민심과 동떨어진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외딴섬이 돼버렸어요. 예. 이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더 안으로 뭉친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여론조사 보면은 또 달라지는 뭐도 느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시험대가 이번 전당대회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똑같은 선택을 한다면은 네. 국민의힘은 극우당으로 예. 전락하고 분당될 경우에는 대구 경북당이 되겠지. 대구 경북 토호당이 되겠지. 그럼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극우당 간판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 하면은 분당을 해야 되죠. 아니 분당해가지고 난 경쟁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소수 극우당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제외한 데 지지 기반을 가진 네. 부정성 음모론에 반대하는 맨정신 보수가 뭉쳐가지고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 극우당과 하는 경쟁 관계로 해가 나중에 소멸시키든지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정치라는 게 단숨에 이게 그러니까요. 많은 어떤 축적 과정을 거칠 건데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이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관세를 비롯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어떤 관계 또 한국과 미국은 어떤 우호설린의 관계 아까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여쭤봅니다만 어떤 장차 앞으로 어떤 관계를 정부 차원에서 맺어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약소국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민주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구가 5천만 이상은 돼야 될 거고 예. 1인당 GDP가 한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7개밖에 없대요.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라는 독특한 존재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트럼프가 미국을 대표하는 것 같지만은 네. 과연 중간선거에서 유지하느냐. 중간선거에서 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재선은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많죠. 온다는 것도 생각하고 예. 잘 견뎌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을 선택하라 라는 압박에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중국을 적대시할 수도 없고 예. 한미동맹을 깰 수도 끊을 수 없고 예. 여기에 어떻게 버티느냐 하는 거 상당히 고민거리인데 이것은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국민들이 이제는 주체적인 입장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 지금 하나 우려되는 게 이 부정성 음모론자들이 인종적 반중 노선을 가고 있다고. 네.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인종적 이건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내셔널리즘이 아니고 레이시즘이라는 거죠. 아니 부정선거를 획책한 뭐 중국 간첩 99명을 미군이 붙들어 가지고 오키나와에 데리고 갔다는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고 지금요 미국과 한국 사이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끼리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탄인가 그 사람은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인 트럼프 쪽에 계속 나쁜 정보를 넣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이간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친구들도 이간질 시키고 가족도 이간질 시키고 나라도 이간질 시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미동맹까지 지금 이간질 시키는데 예.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중국이 신라가 삼국통일한 다음에 중국의 한족 정부는 한국을 괴롭힌 적은 없어요. 한족. 이제 몽골 이런 건 좀 명골이나 청나라 같은 건 만주족이죠. 한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친선 관계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중국을 사대주의로 모신 건 사실이지만은 중국이 한국의 존재를 무시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친선 관계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다만 지금 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중국과 대결하고 대치 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지금 북한이 주된 목표가 아니고 중국이죠. 거의 주적으로 삼아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안보의 그 개념이 미국 쪽으로 가버리면은 대중 전초기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흔히 이 전문가들 이야기는 양다리 걸치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양다리 걸치기가 아니라 균형은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그렇다고 제가 뭐 반 트럼프 선동하라는 게 아니고 미국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도 트럼프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나는 그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을 모시고 정치 얘기를 비롯해서 또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한 2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고록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경제의 규모라든지 나라의 부강함 또 선진화된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참 기록에 인색하다. 그리고 전승에도 매우 인색한 것 같습니다. 단절을 좋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색을 가진 어떤 인사 이런 관점이 아니라 70년대부터 뭐라고 할까 현장을 뛰는 가장 특종을 정치권에서 많이 한 기자로서 기록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가끔 모셔서 지나간 과거의 얘기 또 그걸 기반한 현재와 미래의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조갑제 TV가 있으시죠? 예, 여러분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민족 글을 쓰는 역사로 치면 한 2000년 역사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평균 수명 세계에서 1등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2의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제1의 황금기는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250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순간에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이 삶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